미국의 정부에서 대통령들이 지구온난화나 교토이정서라든가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류의 정상들이 만나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환경을 보존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2160년 주기로 냉한 시대와 온대 시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술 진보 사상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를 앞세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알렉스 카프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를 약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연설을 들었을 때 일반 대중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의 정부에서 대통령들이 지구온난화나 교토이정서라든가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류의 정상들이 만나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환경을 보존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거대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들을 저 트럼프 대통령은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터뜨리질 않나, 유엔에 와서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아마 여러 대중들은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노부스 오르도 서클로름,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국세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 뒷면에 새겨져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뜻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뉴 월드 오더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 질서라고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1782년 독립전쟁 지도자 찰리 톰슨이 제안한 미국 국장의 뒷면에 있는 노부스 오르도 서클로름이라는 그 뜻은 지금 뉴 월드 오더라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표현하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구의 한 6,000년 전의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들은 2160년 주기로 냉한 시대와 온대 시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석유 자원을 떼고 석탄을 떼서 탄소가 배출돼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장마 비가 많이 내리고 갑자기 북극해 얼음이 녹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도 물을 돈 주고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공장 굴뚝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근데 중진국이나 신흥국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라든가 발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석탄 떼고 석유 떼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이제 공장 굴뚝이 없는데, 공장 굴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신흥국이나 중진국에서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기는 건너가고 사다리 걷어차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아마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설국열차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설국열차 안에서 열차에서 물고기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냉한 시대인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온대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간다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대중들한테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한테 미래에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충격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영화라든가 이런 대중매체,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박찬호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스카웃 같은 정도로 자본을 대주면서까지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그 영화 감독들이 예술성도 높겠습니다만 미래 사회를 미리
설국열차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기생충이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면이라든가, 박찬욱 감독의 어떤 그리스 시대 2000년 전에 근친상간을 통한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인간의 비극이란 권력과 이익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게 돼 있는 게 그 본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비극에서 근친상간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박찬욱 감독은 영화로 표현했고, 봉준호 감독은 미래 사회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라든가 인터넷에다가 올린 글, 노브스 오르드 세클로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자기 X에다가도 똑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는 공화당 트럼프 신우파라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신우파 세력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 시대였다면 2020년도는 일론 머스크 시대, 2030년도가 되는,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만 몇 년 후에 오겠습니다만,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수많은 그 사람들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소위 미국의 신우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영국의 17세기로 돌아가면 토리당, 보수주의와 피그당, 신흥 상인 세력이 충돌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근대 사회에 탄생했듯이, 월가를 중심으로 워싱턴과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그 금융 세력과 지금 기술 진보 사상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를 앞세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알렉스 카프는 신우파, 이들 두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영국에서 피그당과 토리당이 싸우는 것처럼 내전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 사상의 신우파인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의 신우파,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러한 그 밑에 알트코인도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화폐를 과거에 중앙은행 시스템의 그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 의한 화폐 제도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 제도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똑같은 달러입니다. 달러와 1대1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눈에 보이는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 달러고,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달러지만 디지털 숫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화폐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죠. 화폐가 아니고 어떤 그 자산을 근거로 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국채와 똑같은 어떤 자산 성격이고, 이더리움도 디지털 화폐지만 그 속에는 그 지폐 시스템과 같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서 디지털 화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가 은행들이 지폐 화폐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이 화폐 중앙은행 시스템은 기술 진보 사상에 의한 그 신우파들이 화폐 독점권을 자기들이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 화폐를 자기들끼리 운영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자기들끼리 독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13년에 연준이 탄생한 날로부터 2025년 6월 17일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시점으로 본다면 112년 만에 화폐 발행권을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한테까지 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마치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대중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기성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985년이나 1935년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금을 국가에서 모두 다 걷어들이고 금을 가진 자들한테
벌칙을 내렸듯이 금 가격을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시켜서 그 금에 근거해서 달러를 더 엄청 또 찍어내서 미국의 국채를 50%나 녹여냈듯이 또 1971년도에 닉슨 정부에서 금 1온수에 35달러로 태환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 금 태환을 포기를 선언하면서 다시 그 이후에 화폐 양적 완화를 엄청 발행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50%나 또 녹여냈듯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화폐 인문학자로서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1956년도에 키신저 프로젝트라는 미국을 위한 전망이라는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를 약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미국을 견제하고자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한 10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1956년도에 그 키신저 프로젝트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망이라는 책에 이미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나눠서 지배를 한다든지 나눠서 통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된 약 200개 이상의 그런 영토국가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화폐가 지금 단일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단일 통화로 가고자 하는 뭐 전략이 아닌가. 아니면 뭐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고 있고 1940년대에 결성된 국제기구들 유엔이라든가 유엔 전신인 지금 현재 WHO 어떤 국제 의료 어떤 그런 단체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200개의 국가, 영토 국가가 있으면 이제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위상이 더 높아져서 어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그런 국제기구의 단체의 명령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국가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국가를 초월한 그런 권력, 위상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지금 한 200개가 넘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영토 국가는 이제 거의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의해서도 뭐 10개 뿔이 달린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떤 브릭스 국가라는 브릭스 용어도 어떤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라는 제이스 다이먼이라는 회장이 아마 브릭스라는 그 용어도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60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음모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56년에 키신저 프로젝트의 미국을 위한 전망 보고서에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